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생활 속 법률 상식 그 법이 알고 싶다 준비되어 있고요. 네, 이어지는 세대 공감 라떼는 마리아에서는요. 기성세대는 공감하고 MZ세대는 과거의 감성을 공유하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2월 19일 월요일이고요. 개 모임 할 때 개주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개원이 돈 가지고 잠적했다. 그러면 개주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될까요? 그 법이 알고 싶다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또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예전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 한국인들의 방에는 노란색 장판이 다 깔려있나요? 또 몰딩은 왜 늘 체리색인가요?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K-인테리어에 대해서 라떼는 마리아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마지막 시한인데요. 얼마나 많은 전공의들이 실질적으로 사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료 대란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어서 오늘은 의대 정원 문제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네, 전공의들의 선택을 둘러싸고 굉장히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이 왜 중대한 기점인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삼성 서울병원을 비롯한 서울의 5대 병원의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이 논의 결과 오늘까지 이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아침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전면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오늘 밤까지 전국에 있는 1만 5천여 명의 전공의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이 대열에 동참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느냐가 중요해진 겁니다. 지난 16일 금요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전국 수련병원 23곳에서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하지만 대전협의 정한 이 사직 시한의 마지막 날이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 사직서 제출이 몰릴 가능성이 있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의료 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환자들에게 갈 텐데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보건복지부 집단 행동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의료법에 따라서 이 즉각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고요. 또 이에 따라 전공의 대다수가 일단은 현장에 복귀한 상황이라고는 합니다. 복지부는 전공의가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사후구제나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은 상황이어서 강대강 대치가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만일의 의료 공백이 생긴다면 이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제 대국민 담화문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발표가 됐죠. 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하면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보건소 등의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비대면 진료 폭도 확대할 예정이고요. 파업을 하는 경우에는 문을 연 병원 정보를 국민들에게 빠르게 안내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일에 대한 우리 국민 정서가 어떤 건지 잘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번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최근 조현병 환자들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에게 이런 경우에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냐에 대한 이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한 30대 조현병 환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감형의 사유가 되기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는 어떤 점이 실형의 사유가 된 건지 좀
자세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어제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현병 환자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 원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1년여간 서울 일대에서 다수의 폭행, 추행 사건을 저질렀는데요. 이로 인해서 무려 17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는데요. A씨는 지나가는 50대 남녀를 아무 이유 없이 주먹이나 발로 폭행하는가 하면 여성들의 신체를 만지기도 하고 무려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A씨에게 적용된 제목은 공무집행방해, 폭행, 재물손괴 등 무려 11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재판부에서 밝힌 양형의 이유가 궁금한데요. A씨 이미 공무집행방해로 실형을 받았다가 출소한 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법정에서도 납득되지 않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재판부가 바로 이런 점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때문에 판결 과정에서 설령 A씨가 조현병을 앓는 점이 고려된다고 하더라도 중한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병이라도 죄질이 아주 안 좋으면 중형을 면치 못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였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입니다.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남성 교사가 학생들의 지속적인 살해 협박에 시달리다 못해서 방검복을 입고 출근한 사실이 알려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총알을 막는 방탄복처럼 칼과 같은 이 날붙이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게 이 방검복이거든요. 고등학교 교사가 방검복을 입고 수업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전북 지역 한 고등학교의 현직 교사로 근무하는 B 씨의 얘기인데요. 2022년부터 2년여간 일부 학생들로부터 살해 협박에 시달려 왔다고 합니다. 문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 앞에서 B 교사에게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가족까지 죽이겠다, 우리는 미성년자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서 괜찮다 이런 협박들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교사는 이 학생들의 협박 수위가 점점 심해지니까 이런 사실을 학교에 알렸고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대로 이 교사 B 씨가 보호되지 못했고 이 극도의 불안을 느낀 B 씨가 한동안 방검복을 입고 저렇게 학교에 출근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예전에는 좀 노는 아이들이라고 그래도 공부 잘하고 성실한 애들은 안 건드렸어요. 네. 하물며 선생님 아닙니까? 선생님한테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선생님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학교 측에서 대응에 좀 소극적이었다는 것이 이 선생님 얘기인데요. B 씨 측에 따르면 학교 측은 학생들과의 분리 조치 등 이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B 씨가 결국 병원에서 6개월 이상의 휴직이 필요하다라는 진단서를 받고 병가를 신청했는데요. 어쩐 일인지 학교에서는 이 병가 신청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등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응을 했다는 것이 교사의 주장입니다. 아니 얼마나 불안했으면 방검복을 입고 네. 교사가 네. 학교를 출근을 했을까 싶습니다. 학교 측의 대처가 정말 아쉬운데요. 네, 학교 측에서 이렇게 보호를 해주지 못하니까 결국 교사 B 씨가 개인적인 대응에 나선 상황인데요. 네. 학생 2명에 대해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또 전북 교사 노조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교사의 보호 강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문제 학생들이 반성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끝내 사과를 하지도 않았고요. 일부 학생과 보호자들은 이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학교 측에서 교사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는 학교 측에서 한다기보다도 사회적인 차원에서 경찰이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해 협박을 당한 거 아닙니까 지금? 네네.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 제대로 선생님께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도 안 한 거 아니에요? 반성도 안 하고. 아니 이걸 이대로 그냥 지나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마지막 이슈입니다. KB, 국민, 하나, 신한, 우리, NH농협은행 등 이른바 시중 5대 은행이 작년에 무려 41조 원 가량의 엄청난 이자 이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주달 비용이 늘었지만 대출이 훨씬 더 증가하면서 이런 역대급 이자 이익을 거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게 한 해 이자 이익만 41조가 넘었다는 얘기잖아요. 역대급이다라고 부를 만한데 이자 이익이 증가한 이유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금리가 상당히 올라갔어요. 거기다가 대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대출 채권자로서 대출이 늘어나고 이자가 올라가면서 그 이익이 막대해졌다는 건데요. 네. 특히 조달 비용이 좀 상승하긴 했지만 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자 이익이 증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비이자 이익을 포함한 5대 은행의 총 영업 이익이 약 44조 3천억 원에 달했는데요. 여기서 이자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93.4%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의 대부분을 이자 장사로 걷어들인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 놓고 돈 먹기다. 이거 예대 마진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예. 근데 이제 돈 장사가 최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이러는데 근데 올해는 그 분위기가 좀 바뀔 거라고요. 좀 반전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자 상승기가 사실상 마무리에 접어들었다라는 평이 지배적인데요. 또 부동산 시장 경기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 PF의 부실도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지주의 상승세는 이미 꺾였고 특히 홍콩 H지수 관련해서 이 주가 연계 증권인 ELS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대규모 손실, 50% 이상의 손실률이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른 배상 문제에 따라서 은행들의 순이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장진택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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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 기업이 하는 부업에 대한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 기업의 본업은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 거죠. 그렇지. 예, 그런데 부업도 기본 본업 못지않게 큰 성공을 거두고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바로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대기업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는 것들이 이제 이들의 부업인데요. 그래서 준비한 부업도 잘하는 자동차 기업. 그 첫 번째는 바로 골프 대회를 후원하는 한국의 G 브랜드입니다. G 브랜드가 후원하는 골프 대회면은 지난주에 타이거 우즈가 복귀한 그 대회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자, 미국 현지 시각으로 15일부터 18일까지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가 10개월 만에 PGA 투어 복귀전을 펼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로 국내 자동차 기업이 타이틀 스폰서로 후원하는 그런 대회인데 타이거 우즈와 G 브랜드의 특별한 인연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전 세계 팬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던 그 사고 기억들 하시죠? 아, 저는 네. 바로 알아요. 네. 어떤 사고인지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타이거 우즈에게 생겼던 그 큰 교통사고 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난 2021년에 타이거 우즈가 미국의 LA의 한 해안도로에서 G 브랜드의 SUV를 몰다가 큰 전복 사고가 꽤 큰 사고였습니다. 차가 많이 부서졌죠. 보세요. 예, 다행히 뭐 생명에 지장이 없고 그래서 계속 선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는데 뭐 저렇게 차가 부서졌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뜻하지 않게 큰 홍보 효과를 거두게 됐죠. 예, 실제로 그 사고 이후에 그 해당 저 차량의 미국 내 판매량이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차야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연으로 또 골프 대회를 하게 되는 거고 이렇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는 상금 규모가 훨씬 더 커졌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G 자동차 회사는 2017년부터 8년째 이 골프 대회를 타이틀 스폰서로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대회는 시그니처 대회로 격상되면서 상금 규모도 높아졌습니다. 이번 대회 총 상금이 2천만 달러. 와. 예, 우리 돈으로 하면은 한 266억 원 정도에 달하고 우승자에게는 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3억 원의 우승 상금과 함께 G 브랜드의 쿠페형 SUV 모델까지 부상으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네, 상금과 부상이 뭐 엄청난데요. 심지어 우승자에게만 차를 주는 것도 아니라고요. 우승자만 주면
섭섭해서 저 기분 나쁘려고 했어. 근데 경기 중에 선수와 캐디를 위한 그런 홀인원 부상도 준비됐습니다. 자, 매 라운드 14번 홀에서 첫 번째 홀인원을 성공한 선수와 캐디에게는 G 브랜드 자동차 그 전동화 모델이 부상으로 제공이 되고요. 와우. 16번 홀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예, 실제로 이번 대회에서 네. 그 2라운드 14번 홀에서 미국의 윌 잘라토리스 선수가 첫 대회 홀인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네. 예, 그 결과 선수는 G브랜드의 그 SUV를 받았고요. 캐디는 G브랜드의 전동화 모델 전기차를 부상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이거즈는 복귀전을 잘 치르긴 했는데요. 중간에 이제 감기 증세로 도중에 대회를 기권했다고. 아쉽네. 그러네요. 근데 이런 대회 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 텐데 이 회사에도 뭘 좀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물론입니다. 우선 브랜드 홍보 효과가 뭐 기대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G브랜드 우승 상품인 쿠페 모델을 비롯해서 총 18대의 차량을 이 골프장 여기저기 이제 전시를 하고 뭐 컨셉트카도 전시하고 막 이랬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전 세계 시청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경기 현장이기 때문에 이 차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큰 네. 홍보 효과를 거뒀다고 하고요. 또 이 대회 운영을 위해서 이 G브랜드의 차량 220대가 또 동원돼서 이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그런 구심점이 됐습니다. 아, 이런 효과들이 있으니까 자동차 기업들이 또 이렇게 부업을 본업 못지않게 열심히들 챙기고 하는군요. 네. 또 다른 사례는 뭐가 있습니까? 자, 다음은요. 자동차 키즈 육성에 돈을 아끼지 않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렇게 애들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애들 손잡고 키즈 카페 가잖아요. 근데 그 대신에 드라이빙 센터로 갈 수 있도록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위한 강연 프로그램까지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캠페인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비사죠. 독일에 본사를 둔 비사. 그렇죠. 네. 그렇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인재 육성하면은 뭐 독일의 회사들이 이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네. 독일의 V사는 한국 학생들도 독일의 직업 교육을 직접 체험하고 또 뭐 급여도 받고 뭐 이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돼서 3년 동안 월급도 받으면서 학위도 받고 차량 정비 전문가로 이렇게 양성될 수 있는 미래 인재 육성 프로그램 아우스빌딩이라는 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 기업들이 많이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살면서 꼭 필요한 안전교육도 이 자동차 기업이 지원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 그렇습니다. 사람이 심정지로 의식을 잃었을 때 그 골든 타임이 한 4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학교뿐만 아니라 기업이 나서서 심폐소생술을 가르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국내 자동차 기업 H사의 찾아가는 응급안전교육 캠페인입니다. 전문 강사가 차량을 타고 현장에 직접 방문한 뒤에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배우 임시완 씨도 이 캠페인에 참여를 했습니다. 실제로 응급안전교육을 이수해서 캠페인의 의미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니, 요즘에 심폐소생술 같은 응급처치 교육 중요성 네. 얘기하고 또 우리가 목격을 하는데 이거 어디서 배워야 되지? 막상막막한데 그렇죠. 이렇게 또 도움을 주는군요. 네. 네,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캠페인에 참여하는 방법 한번 제대로 알려주시죠. 네, H사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면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일반 신청자의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들로 구성된 6명 이하의 소그룹 신청자가 신청을 하면 네. 전문 강사가 차를 타고 직접 방문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괜찮네. 네, 또 지방에는 보건교사가 없는 곳이 있어서 이런 교육 받기 뭐한데 직접 그곳을 방문해서 교육하고 한다니까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서상간 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도 직접 찾아가서 대규모 안전교육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학생들은 별도의 준비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대형 화면과 교육 장비를 갖춘 트럭에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앞으로도 본업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자동차 회사들의 활동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동차 관련 소식이었고요. 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월요일에 유쾌한 고민 해결사입니다.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복잡한 법률 분쟁도 알기 쉽게 풀어주는 조세영 변호사, 또 허주연 변호사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부터 가죠. 네, 다들 개모임 한두 개는 있으시죠? 오늘은 이 개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개모임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개원이 수천만 원을 들고 잠적을 했는데 개주도 책임지라고요? 라는 제목으로. 개원이 잘못했는데 개주도로 책임지라는 거예요? 개원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네. 그 사연을 꽁트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개원들 역할은 이호선 전문가와 이재영 님이 하시고 개주 역할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저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작은 개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창회를 하던 어느 날 개주인 친구가 처음 보는 남자를 한 명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것도 고급 외제차에 선글라스까지 쫙 낀 부티가 좔좔 흐르는 그런 남자를 말이에요. 얘들아, 인사해. 우리랑 같이 학교 다니던 재영이 알지? 내가 데려왔어. 내가. Hi, 반가. I'm Jet Dragon. 미국에서 사파다. 얼마 전에 컴백했어. 통역되지? 제드로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무슨 코 찔찔이 이재용 아니야. 영어 몰라보겠다 야. 그러잖아. 여긴 웬일이야? 니들 개 모임 한다면서? 나 미국에서 개 모임 없어. 아우 호기심. Next time 개 모임 띄워줘. I'm 무한 실례. 아, 영어 너무 잘한다, 진짜. 내가 볼 때는 제가 어디 아픈 애 같아. 야, 근데 쟤 뭐라고 부른 거야? 쟤 끼워줘도 되는 거야? 야, 쟤 말하는 게 완전 사기꾼인데? 완전? 사기꾼 무슨, 아우! 내가 제 계좌 봤는데 51조 있어. 완전 부자야. 내가 재영이 보장할 테니까 나 믿고 끼워줘. 알겠지? 좀 약간 찝찝한데? 아니나 다를까 설마 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개원으로 들어온 재용이가 저희 갯돈 수천만 원을 미리 타고선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 더 황당한 건 개주가 이 사태를 모르는 척하는 거 있죠. 야,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게 사기꾼 같다 그랬잖아. 야, 박수님 너 어떡할 거야? 네가 재용이 끌어들여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진정해라, 얘. 뭐 니들만 당한 줄 알아? 나도 당했어. 나도 피해자. 왜 그래? 야, 네가 보장한다며. 네가 책임진다며. 야, 그러면 너도 우리 돈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머, 내가 그랬어? 내가? 어머, 기억이 단기 기억 상실증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난 바빠서 너 먼저 갈 테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See you later. 아니, 사기를 친 개원도 밉지만 아니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모른 척하는 개주가 더 밉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장담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도 믿은 건데 아니 개주도 법적으로 뭔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듣고 경우. 보니까 개원들이 화가 난 이유가 분명히 있었네요. 있어. 어떤 사연인지 다시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 요즘 MZ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지금의 친목계와는 다른 그 개모임이 있었죠. 반지계 이런 예, 바로 개원들이 돈을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모아서 매달 한 사람한테 이렇게 몰아주는 이런 방식이었는데요. 50대 여성 김 씨는 자녀의 결혼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고등학교 동창생들 20명과 함께 매달 200만 원씩 개모임을 시작했다고. 거. 제가 이렇게 우리 기자님, 우리 택 기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개 안 해보셨네. 개를 안 해보셨어요. 남자들은 잘 안 하더라고요. 잘 안 하죠. 네. 이제 여성들 지금도 개 하는 분들 좀 계시죠? 얘기 들어보니 살짝 불법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개돈 중에서도 왜 번호 돌아가면서 받는 거 우리가 이제 흔히 번호개, 또 순번개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20명씩 200만 원이면 이게 얼마야? 한 4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럼요. 엄청난 금액인데, 네. 그죠? 그러면 이 어떻게 매달 순서대로 이거 뭐 수령하는 거 맞는 거죠? 예.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뭐 약 4천만 원과 약간의 이자를 그 매달 순서대로 수령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이제 다음 달이면은 김 씨가 갯돈을 받을 차례가 되었을 무렵에 문제의 동창생
박 씨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 박 씨는 친구들의 돈을 빌렸다가 안 갚는 척했던 그 전적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네. 형편이 좋지가 않았는데 그러자 이제 박 씨랑 친분이 있었던 개주가 나서서 이 사람 내가 보장할게. 뭐 혹시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다 책임질게. 라면서 이제 친구들을 설득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박 씨를 못 믿었던 사람들도 개주가 너무 강하게 호언장담하니까 당연히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마음을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설마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긴 걸까요? 네, 아주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개주가 급한 일이 생겨서 네. 문제의 박 씨에게 딱 한 달간만 개주 일을 맡겼는데 박 씨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번 달은 내가 개주 대신에 돈을 다 받을 테니까 나한테 돈을 보내달라. 이렇게 하면서 개또를 성실하게 이렇게 다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 4천만 원이 다 모이자 박 씨는 그대로 잠적을 해버리고 말았는데요. 띠로리. 이 화가 난 동창생들이 이 개주에게 너가 박 씨 끌어들여서 이렇게 그렇지. 됐잖냐. 잘못되면 책임진다고 네가 했으니까 네가 돈을 갚아라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개주는 뭐 잘못은 그 친구가 했는데 그걸 왜 나한테 그러느냐. 그렇죠. 그리고 나도 피해자다. 그래서 나도 피해자고 나도 돈 못 갚는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개주가 돈 들고 튄 건 아니고 네. 예? 개원이 돈을 두고 잠적을 한 거잖아요. 네. 참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개주가 돈 들고 튄 얘기는 좀 들어봤어도 그러니까. 개원이 이걸 개원이. 중간에 가르쳐서 그러게. 도망간 이런 얘기는 또 처음인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개주가 개똥 관리를 잘못하면 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 들었었거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개주가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개를 조직한 개주에게는 일정한 임무가 있는데요. 이걸 함부로 파괴를 하고 계금을 안 돌려주게 되면 민사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 책임까지도 지게 됩니다. 개주가 개원에게 약속한 일시에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 돈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의 용도로 사용해 버리면은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고요. 만약 개주가 처음부터 이렇게 돌려줄 의사 없이 개를 이렇게 구성을 하고 계금을 받아왔다가 나중에 계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은 이건 사기죄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래가 떠오릅니다. 개주는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이게 개주가 사실 이렇게 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제가 보니까 여기서 개주가 두 가지 잘못은 확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사람을 잘못 끌어들였어요. 이게 뭐 자기다 책임진다, 보장한다. 이 세상에 책임지고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를 이 개주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를 우리가 사자성어로 직무유기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면 어쨌든 돈과 관련된 거니까 형사처벌 대상 아닌가요? 개원들이 화날 법하네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주에게 그런 형사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가면서 이렇게 돈을 내고 내 순번이 돌아오면 그 계금을 타가는 이걸 우리가 번호계라고 하는데요. 이런 개원들의 모임이 사실 친목 모임처럼 보이지만 이게 법적인 용어로 바꾸잖아요. 네. 민법상 조합 계약으로 봅니다. 이 민법상 조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성질들이 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각 조합원들에게 업무 집행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다수결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업무를 집행할 사람을 선임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일단 개주가 추천을 하고 이 개원 믿을만하다 이렇게 그 개원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해주기는 했지만 어쨌든 다른 개원들도 다 동의를 했고 그 개원이 대신해서 돈을 받는 것도 동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의하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주가 이걸 뭐 처음부터 알고 공모했다라든가 아니면 방조했다라든가 이런 정황이 있지 않은 이상 이 개주에게 그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손해액도 모두 책임지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주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라 동의를 한 개원들도 책임이 있다. 그걸 피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그럼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개원을 상대로 해서 뭐 각자 소송 준비 같은 거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비난의 화살은 제대로 된 방향으로 쏴야겠죠.
지금은 계주를 탓하기보다는 횡령한 개원을 상대로 형사 고소하는 것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물쭈물하면서 시간만 지나게 되면 네. 도망간 개원이 재산을 현금화해서 소비해버리게 되면 나중에 뭐 형사 고소해서 처벌을 받더라도 이 재산을 되찾아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민형사적인 조치에 골든타임이 있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경우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개원이 만약에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다, 뭐 집이 어디에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가압류 조치도 함께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걸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20명 개원들이 각자 소송을 따로따로 해야 되나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계모임은 말씀하신 대로 조합 관계이기 때문에 조합원 전체가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대응하시기보다는 조합원 전체가 협력해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쪽이 좋겠습니다. 이 개모임이라는 게 친목계가 많기 때문에 개돈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깨져요. 그래서 더 상처가 큰데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3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개원 중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 약간 좀 조심하고 경계할 필요가 당연히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모임이라는 건 친목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개원들 간에 어떤 사람인지 서로 잘 알고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돈을 맡겨가면서 돌려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개원과 함께 한다는 것은 당연히 위험 부담을 키우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사람들끼리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믿는 사이에서도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면 내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적어도 돈을 관리하는 것은 개원 2명 이상이 정기적으로 서로 크로스 체크라고 하잖아요. 같이 확인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시로 갯돈에 대해서 중간 점검을 하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모양이 예쁜 버섯은 독버섯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고액의 갯돈, 높은 이율, 우리는 빨리빨리 훼손한다, 뭐 이런 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목돈 모으기도 쉽고 내가 좀 빨리 이 돈을 타갈 수 있고 순번이 빠르다면, 그리고 보통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유혹적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너무 달콤한 미끼, 너무 높은 이유는 가입자를 모으기 위한 그야말로 사기의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저희 집도 이 형제들 사이에 어떤 행사를 위해서 가족 집안 여러 행사를 위해서 모은 일종의 돈을 목적 모으- 통장 같은 거 있거든요. 있죠. 또 친구들끼리 보면 이게 뭐 여행계 뭐 이런 것처럼 그 함께 목적을 하게 하는 그 모임 통장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여러 명이 모이다 보면 이게 약간 돈이 좀 커져요. 근데 커지다 보면 약간 뭐랄까 이런 데 손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견물생심이래 가지고 돈이 보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도 총무인데 공금을 자기 개인적인 용도로 야금야금 쓰더니 결국은 잠적해 버렸고. 아이고. 이런 사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이 모임 통장의 공금도 관리자가 불법 영득 의사로 횡령을 하게 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요, 공금을 자신의 계좌, 그 공금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잠시 사용했다가 돌려놔야지라고 해서 썼다가 반환을 하더라도 횡령죄는 이미 성립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금만 빼서 쓰고 나중에 금방 되돌려 놓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요. 형사사건에 휘말리실 위험도 있습니다. 또 총무가 회비를 빼돌리거나 자기 마음대로 인출해서 사용을 해버렸다면 이 모임 자체에 회비를 낸 행위, 그 계약을 해지하는 사유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회원이 바로 내 납입했던 회비를 다 돌려줘 라는 소송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에는 요즘 총무 다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하잖아요. 해, 안 하려고. 그래서 그냥 총대를 메고 총무를 했는데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수로 이 공금에서 수도요금이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이게 개인 수도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건 자동차 아닌 이런 거 거예요. 있잖아요. 근데 이게 횡령죄가 될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총무 어느 모임을 가든 총무, 간사 이런 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맞아요. 보통 막내가 할 수 없이 총무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별도로 뭐 보수 받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연락해야 되고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회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내가 실수로 뭐 형사나 민사 소송에까지 휘말리게 된다고 하면 그것만큼 또 난감한 일이 없습니다. 그럴 때 방법이 있는데요. 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개인 자금과 공금이 한 계좌에 섞여 있어서 실수로 뭔가 조금 빠져나갔다고 하더라도 이 예금 계좌에 남아있는
계좌 잔액 총액이 내 공금의 총액보다 더 크다고 하면 이걸 횡령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괜찮아요. 네, 그 지인분은 너무 크게 결정을 안 하셨는데 수도요금이 뭐 수도요금은 엄청나게 뭐 비싸지 않은 이상 10만 원 나왔겠습니까? 네.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요. 공금에서 수도요금이 나간 거면 돈을 물 쓰듯 쓴 건데. 그렇게 가는 겁니까? 말되네, 말되네. 말되네. 아닙니다. 수도요금 물 쓰듯 쓰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친목계 총무를 이렇게 하는 분들 중에 공금 계좌를 따로 개설하지 않고 내 계좌랑 섞어 쓰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수도요금이 실수로 빠져나가지만 그러다 보면 계속 물 쓰는 뭔가 맞아, 빠져나갈 있어요.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또 범위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요즘에는 계좌 같은 것도 따로 만들기도 많이 하잖아요. 공금 관리하시게 됐다고 하면 꼭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좀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등산 모임 총무는 정말 잘하던데. 하여간 이 공금이나 남의 돈 쓸 때는 확실히 해야죠. 그럼요, 맞아요. 예. 네. 자, 다음 주제는 뭔가요? 예, 그 법이 알고 싶다 두 번째 주제는요. 아들에게 증여한 집을 며느리가 홀라당 팔았어요입니다. 아이고, 이것도 무슨 황당한 이야기예요? 자, 이 사연도 꽁트로 준비해봤습니다. 시아버지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하고 며느리 역할은 제가 하겠습니다. 자, 사연 속으로 고고! 저는 서울에 사는 평범한 60대 남자입니다. 평생 일군 재산이라곤 낡은 주택과 시골의 변변치 않은 땅이 전부였죠. 그런데 아들 며느리가 얼마 전부터 집을 자기한테 증여해달라고 성화한 겁니다. 아버님, 고향 내려가서 사실 거라면서요? 그럼 아버님 사시던 이 집 그냥 저희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이 집을 달라고? 네. 하긴 뭐 여기가 재개발된다는 소식이 들리긴 하던데 설마 니들이 뭐 이 집 팔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아우, 아버님도 진짜 집을 팔긴요. 저희가 예쁘게 고쳐서 오래오래 살려고 그래요. 아버님, 네? 아이고 그래 알았다 저 니들 줄게. 대신 나하고 상의 없이 이 집 함부로 팔고 그러면 안 된다 알았지? 그럼요, 아버님. 역시 우리 아버님 쿨짱. 그렇게 아들 내외에게 집을 증여해 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살던 주택가가 재개발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기뻐해야 할 며느리가 웬일인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그거 봐라, 내 말대로 재개발되지 않냐? 아니 근데 며느라, 너 표정이 왜 그러냐? 아버님, 죄송해요. 사실 그 집 저희한테 없어요. 급전이 필요해서 아범 몰래 제가 팔았어요. 뭐? 그 집을 팔았어? 아이, 뭐 어쩌겠어요. 인연 이렇게 된 거. 아버님도 재개발이랑 나랑은 인연이 아니었다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세요. 아니 뭘 포기해? 내가 아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니들한테 준 재산 다시 싹 가져올 테니까 너 그런 줄 알아.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혀도 유분수죠. 아들에게 준 집을 며느리가 몰래 팔아버리다니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증여를 없던 일로 하고 제 집을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어, 야. 이럴 줄 알았어. 어쩐지 아유. 막 애교를 부리면서 이렇게 막 달라고 하더니 아버님, 이럴 줄 알았어. 팔지 말라고 근데 아버님 그렇게 당부를 하고 팔 거면 꼭 상의하라고 하셨는데 진짜 아깝네. 그 말을 그냥 안 들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네. 아들 내외를 믿고 재산을 미리 증여를 한 거죠. 그랬다가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한 아버지의 사연인데요. 하나뿐인 아들에게 서울에 있는 주택이랑 시골의 작은 땅을 증여를 했는데 미리 재산을 주는 대신에 주택과 관련된 일은 반드시 이제 자신과 상의해서 결정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꼼꼼한 분이라서 이제 계약서까지 이거 써뒀다고 하는데요. 예, 그런데 며느리가 증여받은 주택이 이게 좀 욕심이 나고 또 급전이 필요하고 그래서 뭐 낡은 집 뭐 갖고 있을 바에야 이거를 집을 팔아서 작은 가게를 하나 차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니 근데 집이랑 관련된 뭐 상황이 생기면 반드시 시아버지랑 논의를 하자라고 그걸 계약서까지 썼다는 거 아니에요? 글자로 남겼다는 건데 그 정도면은 처분하기 전에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 네. 그 며느리 눈에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반대할 게 이제 좀 뻔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좀 해서는 안 될 일을 며느리가 한 거죠. 남편의 인감을 몰래 훔쳐서 아이고. 주택을 헐값에 초분을 해버린 겁니다. 아, 이러면 안 되죠. 나중에 이 사실을 한 남편이 아내에게 이 화를 냈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이 사건을 아버지한테도 비밀로 하자. 우리끼리 이제 몰래 덮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들 내외는 그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를 하고 만 거죠. 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이 되면서 일대 집값이 이전보다 몇 배 이렇게 뛰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가지고 있었으면 그냥 돈을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건데 네. 아, 왜 내가 속상하지? 에이그. 근데 아들이 갖다 판 것도 아니고 며느리가 아들 인감을 몰래 가져다가 몰래. 팔았어요. 아유. 근데 이걸 시아버지가 결국 다 알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뒤늦게 이 시아버지가 이 상황을 알게 됐는데 아무래도 아주 큰 충격에 빠졌겠죠. 아들 내외한테 너희들한테 너무 실망했다. 나 몰래 집 팔았던 것부터 이거 취소하고 어머. 그리고 그 줬던 땅도 다시 내놔라라고 이제 취소를 하겠다 한 거죠. 이럴 줄 알았어요. 집과 땅을 다시 돌려달라라고 이제 아버님이 욕을 한 건데 아들 내외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주택을 팔기로 매매 계약을 하고 아하. 계약금까지 받은 상황이라서 돌이키기 어렵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들은 이제 저희가 잘못한 거니 맞긴 하지만 부동산 등기까지 다 마쳤는데 이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재산은 못 돌려드립니다. 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근데 자식들이 먼저 아버지랑 한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줬다 뺏을 수도 있지 않아요, 이거? 근데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말이 좀 이해가 되는 게 네. 어쨌든지 간에 이 며느리가 실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며느리가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 과정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남편 몰래 인감을 훔쳤잖아요. 아이 불법이야. 그거 제가 볼 때 요거 불법적인 잘못됐어. 사항이라 요거 우리 조세를 영원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우리 조세영 조세영 변호사님께서 잘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네, 사실 부부끼리라도 재산은 엄연히 따로따로기 때문에 네. 남편 몰래 아내가 인감을 훔쳐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부동산 계약도 무효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좀 다를 수 있는 게 남편이 어쨌든 간에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어쩔 수 없네, 그렇게 하자라고 처분에 동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추인한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은 뭐 부동산 계약은 돌이킬 수 없다. 그러면 나머지 땅 증여한 부분 있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참 가슴 아픈 게 화장실 갈 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는 거 모두 알고 너무 있어요. 달라요. 너무나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부모 재산과 관련해서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고 상속받으면 또 안 그럴 사람들이 증여를 미리 살아계실 때 받고 나면 부모님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그런 몹쓸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괘씸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재산을 되돌려 받고 싶다 이렇게 소송 제기하는 경우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 증여만 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이 의사를 철회를 할 수가 있지만 소유권까지 넘겨준 경우라고 하면 이걸 돌려받기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녀가 반성을 하고 아버님께 제가 다시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동의를 한다라고 하면 받아올 수 있겠지만 이미 마음이 변해버린 화장실 갔다 온 자식의 마음이 이제 달라지기가 쉽지가 않겠죠. 맞아요. 그렇지만 실망하기는 이른 게요.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잖아요. 이 아버지와 주택과 관련해서는 팔 때 항상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그렇지. 조건이 붙어 있었거든요. 네. 이걸 법적인 용어로 바꾸면 조건부 증여 또는 부담부 증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걸 이유로 증여 계약을 해제를 하고 그 넘겨준 등기를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속이 갑자기 시원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막 웃으면서 늘 말하잖아요. 끝까지 쥐고 계셔야 한다. 이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도 아버지께서는 이 아버님 다행인 게 계약서를 이제 꼼꼼하게 썼기 때문에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연의 아버지가 쓴 계약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는 이런 상황을 어쩌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을 걸로 보여요. 오. 그래서 아들 며느리가
함부로 이렇게 부동산을 파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당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에는 나와 부모와 상의를 해야만 한다라는 내용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그냥 단순히 자식이 한 행동이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써놓게 되면 판단 기준에 따라서 부담부 증여다라고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구체적으로 쓰시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이 사연의 아버지는 법적인 지식이 좀 많았던 그렇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충분히 대비를 해놓으신 걸로 보입니다. 아버지께서 행복한 아침을 참 잘 보셨던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정서상 부모하고 자식 간에 무슨 계약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버지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근데 확실히 네. 우리 박수림 씨 말씀하신 대로 요새 부모님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맞아.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맞아. 사실 절반의 판사예요. 네. 절반의 변호사고 절반의 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에 제가 우리 허주연 변호사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현명하게 증여하고 싶어서 지금 스탠바이 하고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이분들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라라고 하는 그 꿀팁 좀 전해주십시오. 정말 중요한 게요. 효도 계약서를 아까 뭐 그냥 효도한다, 뭐 자주 찾아본다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내가 이런 내용까지 쓰면 너무 쪼잔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찾아뵙는다. 아니면 매월 얼마의 용돈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효도 계약서 쓰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그렇게 쓰시니까요. 이렇게 증여를 하실 때는 꼭 조건을 좀 명시를 해두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물론 잘 믿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계약서 쓰신다고 하면은 꼭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것이 좋고요. 요즘에 다들 잘 아셔서 변호사들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게 그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이번 사연처럼 아빠 동의 없이는 이거 팔지 않는다라고 계약서에 쓰시는 것도 좋지만 아예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저당권자 동의 없이 이걸 처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고 저당권자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매매가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맞아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이 그나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떼는 말이야.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나라 K인테리어의 시초, 8, 90년대 집집마다 노랑장판이 대유행한 이유입니다.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It's alright. 단 아무도 모르게. 10분 뒤에 저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세대 간의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 라떼는 말이야. 오늘은 K 인테리어. K 인테리어. 이거 뭔가요? K 인테리어 모르세요? 네, 그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외국인 방에 K 인테리어 끼얹기 뭐 이런 글이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네. 굉장히 많은 공감을 사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먼저 화이트 톤이 돋보이는 깔끔하네요. 요즘 안방입니다. 아니야? 뭔가 그냥 한국식 친근한 느낌은 맞아요. 아직은 잘 들진 않아요. 요즘은 좀 달라졌다 그건 하더라고. 요즘에 저렇게 하는. 자, 근데 여기에 이제 꽃무늬 포인트 발라볼게요. 요거 2000년대 벽지. 초반에 들었었는데. 그렇죠. 그 집 어디서 벽지. 많이 본 듯한 벽지. 약간 모텔 분위기. MC님! 이 아침에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 노란색 장판을 깔고. 이건 달라. 우리나라다. 네. 옛날에 몰딩도 다르네. 그렇죠. 네. 거기다가 체리색 몰딩까지 바르면 갑자기 이제 친근한 느낌이 확 확 들죠. 들어오네요. 확 들어오네 진짜. 여기서 이제 활용점정 마지막으로 꽃무늬 이불.
얹겠습니다. 아. 자, 그리고 천장에 야광별 스티커 얹어야죠. 야광별 스티커. 네, 딱 이야. 붙여주면 아주 완벽한 한국식 안방 진짜네, 한국식이네. 완성. 이게 K 인테리어죠. 어. 이해가 혹 되네. 진짜 저 보니까 옛날 우리 할머니 집 생각도 나고 옛날 2000년대 초 우리 신혼집도 생각나고 우리나라네 하는 그런 느낌이 이불에서 확 왔어요. 네. 장판에서 왔는데 이불에서 그냥 확 찍어버렸어요. 저는 제가 살던 집인 줄 알았어요. 노란색 장. 같은 그러면 세대죠? 저희도 있었어요. 같은 세대구나. 다 포인트 살아가지고. 벽지 딱. 근데 아니, 근데 옛날에 좀, 예. 이 노란 장판 같은 거 이렇게 다 밟아보신 기억 나실 겁니다. 약간 날 흐리고 축축하고 비 좀 오는 날 있죠? 쩍쩍, 바닥 쩍쩍. 딱 이렇게 맨발 걸으면 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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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소리 났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한 군데 딱 찢어진다. 노란 그 굵은 테이프. 맞아. 막 문지르고 아유 추억 돋습니다. 그거는 예전에 이제 비닐로 장판. 비닐을 장판. 그 전에는 또 다른 소재의 장판이었는데 어쨌든 오. 색은 노란색이었어요. 맞아요. 왜 노란색 장판을 선호했을까? 글쎄, OX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퀴즈?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네. 자, 우리나라 노란 장판은 옛날 왕실에서 사용하던 바닥재였다. 옛날 왕실에서 노란색 바닥을 사용했다. 맞으면 O 아니면 X입니다. 이거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이건 X. 맞는 것 저도 같아요. X. 진짜 X. 아니요 오예요. X. 뭐예요? 예. 사극을 안 보셨구나. 사과 봤잖아. 사극에 보면 중전마마가 있는 바닥은 노래요. 맞아. 중전마마가 계신 곳하고 그다음에 대갑집들이 있는 집들 바닥은 노래요. 마룻바닥 아닌가요? 마룻바닥? 저는 나무 목재를 생각했거든요. 아, 자, 방바닥. 이게 나뉘었어요, 지금. 방바닥. 내시들 밖에 왕실은 누구 나무죠. 있는가 봐. 내 마마 이렇게 뛰어올 때 보면 마룻바닥이었거든요. 그건 이제 바깥바닥. 저는 방바닥. 자,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답 어떤 겁니까? 정답 가죠. 정답은? 자, 정답은 제가 정답을 공개할게요. 모릅니다. O입니다. O예요. 네, 우리나라 노란 장판이 유행인 이유, 옛날 왕실에서 사용하던 귀한 바닥재였기 때문이다. 진짜? 근데 저 궁금한 비닐이 게 없었잖아, 그때는. 조선시대에 어떻게 장판을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비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네. 소재가 비닐이 아니고요, 한지였다는 거죠. 한지? 한지는 깐 뒤에 네. 불린 콩을 갈고 들기름이랑 섞어서 바닥에 바르는 어머머, 과정을 어머. 반복하고 그러면 한지의 노란색이 점점 진해지거든요. 이걸 바로 전통 콩댐 작업이라고 불렀는데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서 옛날에는 왕실에도 사용할 만큼 고급 기법이었다고 그럽니다. 먹는 그 귀한 들기름을 바닥에다 발랐었단 말. 그러니까 왕실에 쓰였구나. 네. 와. 그 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콩댐하는 이유가 콩댐, 있었는데 콩댐 공법을 쓴 한지 장판은 물이 스며들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오래오래 사용할 수가 있었고 아름다운 윤기까지 났다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작업이었고 네.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비싸죠. 있었습니다. 근데 참 아름답죠. 그러다가 7, 80년대 서울의 아파트가 대거로 공급될 무렵부터는 네. 빨리빨리 아파트를 지어서 올려야 그렇죠. 되니까 전통 방식으로 천천히 만드는 한지 장판은 쓰기 어려워진 네, 거예요. 어렵다. 그 한지 장판은 뭐 못 썼다고 하는데 네. 예전에 아파트며 뭐 주택이며 집집마다 노란 장판이 있었잖아요. 뭐 이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비닐 아닐까? 그거는 1985년에 똑같이 흉내낸 바닥재가 등장하면서 큰 성공을 거뒀기 때문인데요. 바로 엘사의 민속 장판이었습니다. 민속 장판 맞아 맞아. 70년대 니스 장판이나 PVC 비닐 장판이 유행을 했는데 사람들이 콩댐 한지 장판에 대한 그리움을 계속 느꼈다고 그래요. 고향집에 따뜻한 아랫목에서 눕던 그런 기억을 막 상경한 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 점을 공략했던 거라고 그럽니다. 아니 옛날에 저는 그 한지 장판도 본 적이 있어요. 한지 장판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하면서 그 노란 장판을 봤는데 그 민속 장판의 특징이 뭐냐면 마치 그 한지 장판에 그 이어 붙인 고 이렇게 그 띠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얇은 띠 있어요. 있죠, 있죠. 그거까지 그대로 이렇게 그 색깔을 입힌 거죠. 이렇게 맞아. 해가지고 마치 우리 집에 한지 장판 그 옛날에 콩때문에 했던 그 비싼 장판을 깐 것 같은 그 느낌적인 느낌을 줬던 거죠. 바로 그 분위기인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실감나게 만들었냐 하면 옛날에는 장판 겹치면서 겹치죠. 경계선 자국이 있었는데 네. 이것까지 따라했어요. 그리고 니스칠을 할 때 남은 붓자국까지 흉내를 냈다고 그럽니다. 야. 그
장판 보면 약간 체크 있어요. 모양이 네네네 예. 자국이 있던데 이거는 일부러 만들었던 거네요. 저는 그러니까요. 처음 알았어요. 저도 이제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90년대는 노란 장판만큼이나 대히트한 게 또 있어요. 바로 옥색 인테리어. 그 영롱한 청록 색깔 기억하십니까? 생각난다. 몽한 색깔. 예, 30년 전에는 이 옥색, 비취색, 옥색 인테리어로 된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았죠. 일부러 옥색 페인트를 이렇게 칠하기도 하고, 뭐 싱크대에 옥색으로 맞아, 막 맞아요. 하고, 정말 옥색 천지였죠. 막 맞아, 맞아요. 식탁도 옥색도 있었고요. 아, 그래요? 요즘에는 그 민트색이라고 하죠. 맞아요. 지금 말씀 대충 해주시긴 했는데 어디에 옥색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요거 이제 민트색하고 결이 달라요. 우리가 이제 민트 장판 안 그러고 옥장판 얘기하잖아요. 민트는 조금 그런 것처럼. 가벼워. 그렇죠. 약간 예, 좀 가볍고 가벼워요. 색이 조금 다른데 아직도 약간 오래된 집 가면은 여러분 세면대 있죠. 화장실. 세면대 맞아. 세면대 그게 가면 옥색이야. 요거 이제 옥색으로 된 거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만 쓴 게 아니라 변기, 세면대, 뭐 몰딩, 싱크대, 상하부의 조명까지 맞아, 다 맞아. 옥색으로 해가지고 비추빛이 온 집을 사로잡았었습니다. 아, 그 시절에는 특히 관공서랑 필수 이 군대에서 이 색상이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부속 건물 그리고 군대 식당에 있는 의자, 뭐 식탁, 공중전화 부스 같은 경우도 옥색으로 했었대요. 맞아. 그러네.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공중전화 부스가 맞습니다. 옥색이었던 것 같고 오. 공중전화 자체 색깔도 그런 색도 있었던 것 같고. 신기하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러네. 혹시 90년대 인테리어에 옥색이 유독 많이 쓰인 이유가 이거다 카더라 하는 그 소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소문을 제가 퀴즈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맞춰보시죠. 퀴즈입니다. 90년대 인테리어에 옥색이 많았던 이유는 당시 페인트 색상 중에서 가장 인기가 없던 색상이라서 가격적으로 가장 저렴했기 때문이다. O 아니면 X. 저는 오. 에이, 그럴 리가 있나. 그게 인기였대는데 사람들이 싫으면 안 쓰죠. 그 남는다고 쓰겠어. 뜻밖의 오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오, 예리해요. 예. 근데 저는 인테리어는 일부러 돈 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걸로 혹은 남아도는 걸로 했을 가능성은 없다. 그래, 맞아. 오히려 뭔가 이게 있어 보여서. 근데 장 기자님 뭐 O? 야, 자, 이거는 네. 이렇게 일괄적으로 확 퍼지는 거는 이런 것 때문이에요. 장 기자님 틀렸습니다. 그렇죠. 자, 옥색은 90년대 가장 인기가 없던 색상이 아니라 정반대로 인기가 많은 가장 핫한 색상이었다고 네. 합니다. 자, 사실 90년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옥색 사랑이 옛날부터 아주 유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색채약 하면 그 옥색, 비취색 그거잖아요. 청록색은 귀한 물건에만 쓰였던 그런 색깔이에요. 고려시대 예술의 정점 뭐예요? 고려 청자잖아. 청자. 그게 옥색이잖아요. 그렇죠. 비추색. 조선시대 보석, 뭐 가락지, 네. 비녀 이런 장신구가 다 옥색이었어요. 예쁘다. 너무 아름답죠. 동양에서 오랫동안 최고의 보석으로 여겼던 게 바로 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에도 큰 거 있잖아요. 뭐요? 여의도에 큰 거 하나 있어요. 그렇지. 국회에도 거기 들어가려고 난리잖아. 그치잖아. 국회 지금 태권부에 나오려면 거기 지붕. 올라야 돼. 그 옥이잖아. 예, 4월 10일 날 그냥 막 거기 들어가려고. 국회의사당 지붕 색깔도 처음에 그거 원래는 붉은색이었대요. 붉은색이었어. 네. 지금 푸른색인데? 지금 완전 지금 네. 옥색 같잖아. 네. 근데 국회의사당이 1975년에 만들어진 건데 공사가 끝날 무렵에 지붕이 검붉은색 동판이 올라가니까 다들 깜짝 놀랐대요. 너무 안 어울린다고. 어허. 그러자 당시에 건설 담당자가 네. 괜찮습니다. 이 동판이 세월이 지나면 녹이 슬어서 고급스러운 푸른색으로 변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진짜로 시간이 지나니까 지붕이 녹이 슬어서 지금 우리가 아는 청록색으로 바뀐 거예요. 아, 진짜. 처음에는 왼쪽 색깔이었죠. 근데 지금은 저렇게 예뻐졌어요. 어머. 바뀐 게 더 이쁘긴 하네, 진짜. 왜 미국의 그 자유의 신상 처음에 그 제작이 됐을 때도 완전히 그 검붉은 색깔에 정말 약간 무섭지 않아요? 그 생각해.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비 맞고 또 햇볕 받고 이렇게 반복되면서 지금의 그 약간 그 비추색 나는 약간 푸른색 나는 그 색깔로 변한 거라 그건 아마 지금도 왜 대문 일부러 이런 색깔로 하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있어요. 옛날에 많이 했었죠. 요건
아예 색이 변할 거라는 걸 예측하고 아주 계획적으로 그걸 딱 들어간 거라고 봐야 되겠죠. 맞아요, 그게 맞아요. 진짜 인테리어인 거죠. 이 네. 녹슨 색이 저렇게 예뻐진다는 게 그러니까. 신기해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옥색을 고급스럽게 여겼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90년대 공장에서 아파트에 들어가는 자재를 대량 양산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한 건설업체가 우리는 고급스럽게 가보자 이렇게 해서 옥색 트렌드를 주도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다 나무색 인테리어밖에 없었어요. 너무 칙칙하고 좀 어두웠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으로 밝은 색으로 바뀌니까 사람들이 세련된 느낌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네. 이제는 뭐 여기저기 너무 많이 하고 흔해지다 보니까 네. 약간 촌스러운 느낌으로 좀 바뀐 것 같긴 지금은 해요. 좀. 네. 뭐 그래 보일 수 있죠. 다 유행은 지나가면 다 촌스러워 보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인구는 많고 땅은 좁은데 이 민감성은 굉장히 높고 또 지는 거는 또 싫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확 인기몰이가 되는데 이렇게 옥과 관련된 유행이 한번 딱 훑고 지나갔죠. 그때 같이 지나간 게 또 옥장판이죠. 지나가고 난 다음에 드디어 새로운 열풍이 또 우리나라의 인테리어 시장에 몰아쳤죠. 그게 바로 뭐냐? 뭐냐? 체리색 몰딩. 체리색 몰딩. 체리. 저희 집은 아직도 체리색 몰딩입니다. 체리. 드디어 이 전설의 체리목이 나왔네요. 네. 예, 체리색으로 이렇게 몰딩 이렇게 딱 모서리에 이렇게 한 어.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맞아요. 네. 요즘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공포의 체리 몰딩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요? 일단 집을 딱 들어보면 체리색 몰딩이 있는 좀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부담스러워. 그거부터 뭔가 바꾸려고. 붉은색이 가깝잖아요. 그쵸. 아니 우리 체리를 왜 그렇게 대접하는지 저희 추억의 체리인데 이 체리색 몰딩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담아서 제가 퀴즈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자,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지어진 우리나라 아파트에 체리색 몰딩이 많은 이유는 풍수지리 인테리어 영향 때문이다. O, X 풀어주세요. 저거하고 풍수지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인테리어라는 게 또 있어요. 아닌 것 같아요. 자, 아, 이제 체리색이 붉은색이 도니까 돈을 많이 번다 뭐 이런 건가? 뭐 저는 한번 오래 해보고. 그거 같은데요. 아니 왜 중국 같은 경우는 약간 네. 붉은색 도는 거 그게 제복이 있다고 예. 그래서 두 색을 쓰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도 왜 어떤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왜 집안 현관문 딱 들어왔을 때 바로 앞에 거울 놓는 거 아닙니다. 아니죠. 왜냐 나갈 때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 배우자가 바람납니다. 뭐 이런 얘기들 막 있었거든요. 네. 근데 자, 체리 그런 건가 컬러는 약간 좀 서구적이지 않아요? 풍수질이 우리나라 전통 색깔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일단 제가 보니까 붉은색 예. 계통이잖아요. 그래서 붉은색 계통으로 테두리를 뭐 이렇게 하면은 기가 모이고 막 이런 그런 거 이제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장 기자님 액을- 오해예요? 예, 저 오죠. 오. 틀렸습니다. 아 그래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자, 뭐 다 틀리네 오늘. 자, 제가 지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자, 정답은 X입니다. X예요. X 틀렸습니다. X. 자,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 아파트에 왜 하필 이렇게 체리색 몰딩이 많았는가? 이거는 풍수지리 인테리어 그 영향 때문이 아니라 어허. 그때 당시 우리나라 브랜드 아파트들의 고급화 전략의 일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2000년대 네. 지나면서 그 브랜드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인테리어가 한 트렌드를 이렇게 딱 흐름을 딱 타고 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맞아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아파트 이름이 영어로 많이 그래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 네, 개나리 진달래에서 그다음부터 막 알 수 없는 영어들이 막 희한하게 바뀌어서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도록 뭐 이런 이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하필 그때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인테리어에 저거네. 이 건설사들이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니까 이제 디자인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어허. 그 중에서도 우리가 왜 천장하고 벽, 또 벽하고 바닥이 닿는 이 부분을 우리가 왜 어떻게 이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때 색깔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고 당시에 몰딩 색깔 어떤 게 좋을까 싶었더니 원목의 고풍스러움 이런 것들을 살릴 수 있는 색깔이 좋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건설사들이 선택한 색깔이 바로 이 체리색이었다. 체리. 네. 당시에는 고급 아파트는 체리색 몰딩. 몰딩. 어떻게 공식처럼 이렇게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신박했어요. 막 너무 고급스럽고 이건 지금까지 없던 아파트야 막 그랬는데 지금은 뭐 온 전국의 아파트가 싹 다 체리색이에요. 심지어 거기에 맞춰서 가구까지 우리가 막 바꾸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올드한 얘기가 돼서 MZ들이 볼 때는 이거 뭐야 온 집안 가는 그러니까. 집마다 다 똑같아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실제 이 새로운 트렌드에 민감한 세대들이 볼 때는 다 똑같은 거는 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체리색 몰딩이 드디어 빛을 발하면서 없어지기 시작하고 또 촌스럽다는 평을 받게 됐는데 여기에 가장 중대한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핵가족화다. 이런 맞아, 분석이 맞아. 있습니다. 맞아. 네. 핵가족화가 된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체리색 몰딩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이 핵가족화하고 같이 만나게 된 건데요. 네. 이게 뭐냐면 일단 체리색이 색깔이 강하잖아요. 강해요. 강하다 보니까 먼저는 이 체리색과 관련된 가구 선택이 일단 좀 어려웠고요. 두 번째로는 집이 좁아 보여요. 몰딩이 이렇게 맞아요. 딱 위아래로 또 쳐져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옛날엔 대형 평수, 대가족으로 살다가 지금은 핵가족화가 되면서 소형 평수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맞아. 집은 좁아졌는데 그런데 이 집 자체의 몰딩 때문에 집이 더 좁게 보인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가족들이 볼 때 이건 더 이상 아닌 것 같다, 답답하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체리색 몰딩의 이 시대, 이 인기는 또 저물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2000년대 초 제가 결혼 2006년에 했거든요. 그때쯤에 그 인테리어 바꾸는데 포인트 벽지를 했었어요. 한 부분만 색깔, 그린 색깔, 뭐 푸른 색깔, 뭐 이렇게 포인트 벽지가 한때 유행했었어요. 네, 맞아요. 포인트, 기억나시죠? 이건 저는- 제가 기억합니다. 네. 저는 맞아. 포인트 벽지를 하나만 해야 되는데 온 집에 발랐거든요. 여보세요. 중국집 같은 여보세요. 중국집. 그래서 계속 짜장면이 생각나는. 맞아. 요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2000년대 중반 무렵에 한쪽 벽만 벽지를 바르는 뭐 그야말로 포인트 벽지가 네. 상당히 유행을 했습니다. 비싼 도배사를 부르지 않고도 저렴한 가격에 셀프 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요. 주부들이 거실이나 침실, 주방, 특히 뭐 아이방 맞아, 포인트로 맞아. 바르곤 예쁘다. 했습니다. 그런데 뭐 큼지막하고 또 화려한 이 꽃무늬 벽지가 자칫 좀 답답하고 집을 좁아 보이게 해서 지금은 또 기피하는 인테리어가 된 것 같아요. 아이들 표현 하면은 막 동물원 만들어 놓잖아. 네. 막 동물들 다 붙여놓고 막 이랬었어요. 막 띠벽지 뭐 이런 네. 것도 있고. 맞아. 띠벽지 유행이었다. 네, 저희 집에 붙였던 거는 양귀비가 이만한 양귀비가 가보고 싶네. 벽에 이만하게 양귀비가 이게 온 벽에 있으니까 약간 신당 같기도 하고. 혼란스럽죠. 아니 근데 인테리어 유행이 굉장히 빨리 바뀌는 게 처음에 집 지을 때 모델하우스 이렇게 쭉 보고 네. 이거 괜찮네 했는데 한 2, 3년 있다 집에 들어갈 때면 이미 그게 유행이 지나서 촌스러워지는 맞아. 이 정도로 빨랐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우리가 유행에 좀 민감하기도 네. 하고 맞아. 트렌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예쁘겠는데 했던 것들도 좀 답답해 보이고 촌스러워 보일 수 있는 거죠. 요즘 가장 유행하는 인테리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새는 뭐 미니벌이라서 그냥 심플. 맞아요. 네. 네. 그냥 올 화이트. 그냥 저 아무것도 화이트. 없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집도 화이트로 쫙 돼 있으니까 굉장히 넓어 보이는 느낌 있잖아요. 요즘에 약간 북유럽, 뭐 스칸디나비아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거기가 이제 약간 좀 미니멀리즘이라든가 자연주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화이트로 딱 이렇게 해놓는 것들이 많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너무 하얗게 있으면 약간 정신병동 같기도 하고요. 한 면을 좀 약간 네. 다른 색깔을 좀 양귀비로 또. 양귀비는 안 할 거예요. 양귀비는 안 할 거고요. 네. 근데 요즘엔 또 바닥에 신경 쓰더라고. 바닥에. 그러니까 바닥이 나무 목재 아니면 대리석 바닥 뭐 이런 거 그런 하잖아요. 것도 그래서 인테리어 할 때 보니까 어느 한 부분에 포인트를 주지 네, 맞아요. 전체 다 하면 그 돈으로 촌스러워. 바르기 때문에 안 돼서 한 곳에 포인트를 줘. 저는 조명 중요한 것 같아요. 조명. 그렇죠. 조명이 제일 중요한 건 사진이 잘 나오는 조명. 요걸 이제 집안에 요새 이렇게 설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또 사이키 조명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돌아가는 아닙니다. 거? 전 기도합니다. 네. 자, 오늘 세대공감 라떼는 마리아에서 인테리어 옛날 바닥 그거 한번 밟아보고 싶네. 뜨끈한 그렇죠. 그 쩍쩍 붙는. 온돌 바닥에 맞아요. 장판 쫙 시커멓게 콩기름 탄 내린 자국도 있고. 네, 요즘 귀하죠. 예. 그러니까요. 한번 추억을 또 떠올려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석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어린이 동아가 주최하는 저출산 진단과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5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초저출산 국가 단계로 진입한 한국은 교육 위기를 비롯해 노동 생산력 저하,
국방력 약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시는 합계 출산율이 0.59명에 그치면서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저출산 관련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 공공기관, 서울시의회, 서울시 및 학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는데요.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은 서울시 저출산 정책 현안과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출산을 고려하는 가구가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오늘은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절기 우수입니다. 절기에 맞게 주 후반까지 비가 길게 이어질 텐데요. 대부분 지역이 목요일까지, 영동과 제주는 금요일까지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영동 지역은 눈으로 내리겠습니다. 따뜻한 남풍이 수증기를 몰고 오면서 겨울비치고 많은 양이 예상됩니다. 특히 지형적인 영향이 더해진 남해안에는 최대 80mm, 제주에도 많게는 60mm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발효됐는데요. 곳곳으로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국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에는 더 강하게 불 텐데요. 순간 풍속이 초속 20m에 달하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안전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아침과 낮 기온이 비슷합니다. 아침에도 10도를 웃도는 곳이 많았고요.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12도, 대구는 21도로 날은 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기온은 점차 내림세를 보이겠는데요. 비가 그치고 주 후반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다시 평년 이맘때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세상 우리나라 절기의 의미가 참 정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떻게 절기 우수에 이렇게 바로 비가 올까요? 그리고 이 비가요, 이번 주 내내 좀 길게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요즘 이제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